对不起，我不需要余花影的道歉。我是1990年出生，1995年被余花影拐卖到河北邯郸，能不能把我坟墓的生命还给我？所以我恳求一定要研判余花影。 다소 격앙된 말투와 눈빛으로 법정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여성. 이 여성의 이름은 양유화입니다. 그녀는 5살이 되던 해 유괴돼 집에서 천리도 넘게 떨어진 허베이로 가게 되죠. 26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녀는 긴 세월 자신과 가족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대낮에도 아동 납치가 버젓이 일어나는 중국에서 중국 사법부는 이 인면수심 유괴범에게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양유화 1990년 4월 5일 출생. 구이저우성 지진현의 한 묘족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양유화. 이렇게 네 식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양유화의 고향 지진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산골 마을입니다. 어린 양유화는 집 울타리에 기대서서 절벽에 있는 동굴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내는 법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딸들을 대했고 어머니는 늘 긴 생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양유화는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아프따이라고 부르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잉은 그녀의 친언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양유화가 5살이 되던 해 양유화의 부모는 두 딸의 미래를 위해 산골 마을을 떠나 도시 구이양으로 갑니다. 구이양은 지진현과 달리 번화한 곳이었죠. 집 근처에 큰 시장과 도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구이양으로 이사 온 후 양유화의 부모는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작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집안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양유화의 부모는 두 딸에게 새 옷과 장난감을 부족함 없이 사주었고 아이들의 친구들은 예쁜 옷과 장난감이 많은 자매를 부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옵니다. 남성의 이름은 공시엔량, 여성의 이름은 위화잉으로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공씨 부부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죠. 이들 부부에게는 양유화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부부는 딸을 데리고 과일이나 과자 등을 사서 종종 양유화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양유화와 공씨 부부의 딸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가까워졌죠. 위화잉은 종종 양유화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사주었는데요. 양유화의 부모는 바쁜 자신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주고 챙겨주는 위화잉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로 이사와 좋은 이웃을 만났다며 무척 감사해하죠. 위화잉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1995년 겨울의 어느 아침 위화잉이 양유화의 집으로 옵니다. 양유화가 평소 갖고 싶다고 했던 뜨개질 도구를 사주겠다면서 말이죠. 이때 집에는 양유화와 언니 상익만 있었습니다. 양유화의 부모는 일을 나가고 집에 없었죠. 양유화는 언니에게 아줌마랑 금방 사가지고 오겠다며 위화잉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이 조그만 아이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26년이 지난 후에야 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위화잉은 양유화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죠. 그녀는 양유화가 입고 있던 스웨터를 벗기더니 낡은 헌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양유화는 이제 고작 5살입니다.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걸 인지하기엔 너무 어렸죠. 다정하고 상냥했던 이웃집 아줌마가 갑자기 사납게 변하니 그저 무섭고 겁이 날 뿐이었습니다. 양유화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자 위화잉이 표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기차에서 던져버릴 거야! 덜커덩거리며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양유화는 훌쩍거리다 잠이 듭니다. 훗날 양유화가 기억하길 이때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양유화라고 불러 이후에도 양유화라는 이름 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차는 구이양에서 약 1700km 떨어진 허베이성 한단시에 멈춰 섭니다. 위화잉은 양유화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죠. 한참 후 위화잉과 양유화는 한단시에서 인신매매 중개인 일을 하고 있는 왕씨의 집에 도착합니다.
위화잉은 데려온 아이를 왕씨를 통해 알게 된 집에 팔아넘기고 있었죠. 양유화는 잠시 왕씨 집에 머물게 되는데 위화잉은 어린 양유화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며 심하게 꾸짖었죠. 위화잉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위화잉은 남자들을 바꿔가며 왕씨 집에서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양유화를 문 밖에 세워두고 망을 보게 했죠. 한 번은 양유화가 머리를 감으면서 물이 뜨겁다고 하자 더 뜨거운 물을 가져와 끼얹어 버리는 등 아주 악랄한 자였습니다. 양유화가 왕씨의 집에서 지낸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허베이성 한단시 야오자이촌에 사는 한 노인이 왕씨를 찾아가 단돈 2,500위안을 주고 양유화를 데려갑니다. 이후 양유화는 리수옌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청각장애인 양아버지와 70이 된 할머니가 양유화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집은 어린아이가 살기에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고 집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양유화는 여전히 자기가 팔려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기엔 양유화는 너무 어렸죠.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고 양유화는 조금씩 새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청각장애인 리씨가 나중에 아내로 맞으려고 양유화를 데려온 거래. 이 소문은 양유화의 귀에도 들어갔고 양유화는 양아버지를 멀리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인기척이라도 들릴라 치면 양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죠. 그녀는 양아버지를 피해 친구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럴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었죠. 그저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리씨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막 내뱉는 말들이었죠. 이 때문에 양유화는 불안한 유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농촌 할머니였습니다. 그 때문에 양유화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곧바로 외주로 나가 일을 하게 되죠. 그녀의 첫 직장은 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이었는데 어리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점 사회생활에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서 양유화는 양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수성으로 가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씨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고 곧 연인 사이가 되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인 2009년 양유화와 샤오씨는 결혼합니다. 양유화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면 남편이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 샤오씨는 다정다감하고 아내 양유화를 많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덕분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됐지만 양유화는 늘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납치를 당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 선뜻 가족을 찾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루는 양유화가 용기를 내 남편 샤오씨에게 모든 걸 말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양유화의 아픔을 통감하며 함께 찾아보자고 하죠. 2012년 양유화는 보배 회가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편지를 보내고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죠. 양유화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함께 품어왔죠. 어쩌면 진짜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늘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만 같았죠. 그래, 날 버린 거였구나. 그래서 날 찾으러 오지도 않았던 거고. 그래,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러나 그렇게 수백 번 마음을 다 잡아도 가슴 안쪽에 자리 잡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내봅니다. 가족을 찾는 몇 년이 흐르고 양유화는 새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을 찾고 싶은 갈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2021년 남편 샤오씨가 SNS의 힘을 빌려 가족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죠. 그해 3월 양유화는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로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사연을 담은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서서히 조회수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의 가족 찾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1년 5월 양유화의 사촌 동생이 SNS를 보다가 우연히 양유화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양유화의 친언니 상잉에게 양유화의 영상을 보여주죠. 상잉은 곧장 양유화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서로의 기억을 대조해 봅니다. 양유화는 친언니임을 확신했고 상잉을 만나러 가죠. 동시에 자신이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양유화는 언니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이어지는 언니의 말에 양유화는 슬픔과 충격,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네가 없어지고 널 찾는다고 부모님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 8살 된 나를 데리고 주변 도시 구석구석 다 다녔지.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었어. 네가 혹시라도 스쳐 지나갈까 싶어 버스 정류장이랑 기차역에서도 잤어. 그러다 한 8개월쯤 지났을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집에 온 아빠는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마시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널 잃은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렸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를 따라가셨어. 5월 10일 DNA 결과가 나옵니다. 상잉은 양유화의 친언니가 맞았습니다. 5월 14일 양유화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묘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도 모두 그 긴 세월의 고통 속에서 살았어. 반드시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20여 년이 지났지만 양유화는 한시도 이웃집 아줌마 위화잉의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유화는 위화잉과 짜고 자신을 양아버지 집으로 팔아넘긴 왕씨를 찾아갑니다. 다행히 왕씨는 아직 한단시에 살고 있었죠. 그는 90살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유화는 왕씨에게 위화잉이 자기를 납치해 양아버지 리씨에게 팔아넘긴 일을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자기도 처벌받을 게 뻔한데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왕씨는 양유화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나 양유화는 포기하지 않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끈질기게 왕씨를 찾아가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드디어 양유화의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왕씨는 증언하겠다고 약속하죠. 거기에 더해 위화잉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 여자가 2004년에 감옥에 갔어. 아마 경찰 시스템에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야. 양유화는 구이양에서 살던 당시 납치되었기 때문에 구이양 경찰서로가 위화잉을 신고합니다. 양유화는 구이양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SNS에 올리며 여러 사람과 공유했습니다. 2022년 6월 구이양 경찰이 위화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2004년 장윈이라는 여성이 윈난성에서 2명의 아이를 납치한 혐의로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체포된 사실을 발견하죠. 장윈의 범행 수법이 양유화가 말한 것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목적지 또한 허베이성 한단시로 같았죠. 경찰은 장윈과 위화잉이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장윈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이 감형돼 2009년에 조기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장윈의 사진을 양유화에게 보여줍니다. 양유화는 한눈에 그녀가 위화잉임을 알아보죠. 경찰의 예상대로 장인과 위화잉은 동일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충칭 다추현에서 위화잉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CCTV에 찍힌 그녀는 빨간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분홍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와 팔찌를 한 채 친구로 보이는 자와 거리를 할보하고 있었죠. 사건 접수 24일 만에 경찰은 마작장에 있는 위화잉을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하지만 한때 동료였던 왕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죠. 위화잉,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위화잉, 1963년 12월 29일 출생. 윈난성 허칭현의 한 평범한 가정의 넷째로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그만두죠. 17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1984년 21살의 위화잉은 충칭 출신 26세 왕지아원을 만나 결혼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충칭 다추현에 신혼살림을 차리죠. 1987년 1월 23살이 된 위화잉은 딸을 낳습니다.
남편 왕지아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이었죠. 1992년 왕지아원이 도둑질하다 경찰에 붙잡힙니다. 위화잉은 남편이 감옥에 가자 딸을 친척집에 맡기고 국수집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공신양을 만나죠. 얼마 후 둘 사이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돈이 없었던 두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요. 공신양은 친구인 중개인 왕씨를 통해 친아들을 허베이성 한단시의 한 가정에 5,000위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위화잉의 첫 번째 피해자가 그녀의 친아들이었던 셈이죠. 이 일로 아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위화잉은 공신량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 충칭, 구이저우, 윈난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려 11명의 아이를 유기합니다. 이들 중 양유아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의 수법은 모두 비슷했는데 친절한 이웃으로 가장의 이웃 아이들에게 접근해 과자나 게임기를 사준다며 꿰어낸 다음 왕씨를 통해 허베이성 한단에 있는 가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였죠. 2000년 위화잉이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달 만에 석방되고 말죠. 2004년 남편 왕지아원이 출소합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위화잉은 바로 공신량을 버리고 남편 왕지아원과 이 일을 계속해 나가죠. 두 사람은 윈난에서 샤오지와 샤오마 두 아이를 납치해 허베이성 한단시로 가는 도중 경찰에 붙잡힙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경찰에 빨리 신고한 덕분에 경찰은 위화잉, 왕지아원 부부를 체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샤오주와 샤오마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9일 경찰에 체포된 위화잉과 왕지아원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위화잉은 장윈, 왕지아원은 왕해이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당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가 통했죠. 같은 해 9월 27일 두 사람은 각각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09년 5월 18일 위화잉이 모범수로 출소합니다. 그녀는 충칭시 난항구로 내연남 공신양을 찾아가지만 그는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충칭시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양유아를 납치한 지 27년 만인 2022년 6월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2023년 9월 18일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양유아는 지난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화잉의 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포함한 880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재판부는 위화잉의 사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합니다. 위화잉은 그 자리에서 항소하죠. 2023년 11월 28일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위화잉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인정해 호소하죠. 2심 재판부는 추가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며 재심을 명령합니다. 사실 2심 재판이 열리기 얼마 전 2003년 9월 도주 중이던 위화잉의 남편 왕지아원이 체포됩니다. 그의 자백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이미 알려진 11건의 범행 외에도 추가로 6건의 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하죠. 즉 위화잉이 유기한 아이들은 11명이 아니라 총 17명이었던 겁니다. 2024년 10월 25일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이 열립니다.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위화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 가족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피해 가족 중에는 우울증으로 사망하거나 수년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느라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이들도 있었죠. 그러나 위화잉은 그들을 향해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화잉에게 이전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합니다. 이번에도 위화잉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죠. 2024년 12월 19일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아이들을 마치 상품처럼 취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이들 가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다. 이에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증거가 명확하고 원심 판결이 적절했다며 위화잉의 사형을 확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양유아는 곧장 부모님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SNS에 영상 하나를 올리는데요. 제가 사건에 매달린 지 131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박 3년이 걸렸네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요한은 한 잡지의 올해의 사회 인물로 선정되며 인터뷰에서 법의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위화잉의 형을 집행합니다. 위화잉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양요한의 양아버지도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양요한은 양아버지를 감싸죠. 양아버지 리씨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자라면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구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자신은 양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양요한은 리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양아버지와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요한은 허베이성 한단시의 미용실을 열어 남편과 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고향에 가 언니 상인과 외할머니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